다음으로 지금 광주 비엔날레에 말 그대로 그 소속돼 있는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전시,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작가를 만나고 예술감독과 같이 일해야 하고 테크니션들과 같이 소위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리고 그 경험을 십수년 하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팀장 안미희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무래도 제 무게 때문인지 의자가 많이 밑으로. 의자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게 밑으로 갈게요. 예, 여기다 대고. 예, 방금 소개받은 안미이고요. 또 그 강수민 교수님께서 또 깨알같이 짚어주셨네요. 제가 십수년 동안 광주 비엔날레에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1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비엔날레부터 전시팀장으로 일을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올해 그 11번째 비엔날레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비엔날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미사 여구를 넣어서 제목을 지어볼까 하다가 결국은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제목이 비엔날레 만들기인데요. 그래요? 네.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일요일인데 실제로 비엔날레가 이제는 이제 폐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1월 6일이 되면 폐막을 하니까 이제 2주가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나름 이제 폐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간에 또 작년에 이어서 제가 비평 페스티벌을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비엔날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도 드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말씀 해드렸으면 합니다. 자, 올해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그 비엔날레 전시장의 전경인데요. 먼저 오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오셔서 보시리라 믿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이렇게? 왼쪽. 저희 대표자님께서 비엔날레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비엔날레는 대규모의 그 국제 전시 이벤트입니다. 국제적인 포맷을 가지고 있고 규모가 크죠. 2년에 한 번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이런 시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 2년마다 예술가나 평론가, 큐레이터, 또 저널리스트 등이 한 장소에 모여서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떤 미술의 흐름을 한번 감지해보고 또 확인을 하고 또 그 차세대 미술들에 대한 담론의 형성까지도 만드는 그런 미술 제도입니다. 특히 지금은 그 미술 경향의 큰 현대 미술의 경향의 교체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 이벤트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죠. 또한 미술계 안에서는 네트워킹의 장소이고 정보의 장입니다. 실제로 이 비엔날레에서 만난 어떤 그 미술 전문가들을 그 다음 비엔날레에서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현대미술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만남은 어떤 또 다른 비엔날레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전체 그 미술계 안에서의 네트워킹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동시에 현대미술의 내용들이 다 한 자리에서 공유가 되는 그런 곳이 비엔날레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을 위해서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이고 또 나아가 도시를 브랜딩하고 있는 것이 비엔날레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글로벌한 문화 현상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죠. 이런 비엔날레를 말할 때 비엔날레 대표적인 특성들을
다음 슬라이드 있을 것 같은데. 특성들을 모은 어떤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유연하고 가변성이 있고 혼성적이고 역동적이고 경계가 없는 부분.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권력적인 전시 문화의 틀은 깨어져 있고 지역들의 층위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전 지구를 미술이라는 매개로 동시에 또 어떤 그 일정한 시간 동안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특히 광주 비엔날레를 포함해서 90년대 이후에 태동된 어떤 대부분의 비엔날레들은 조금 더 지역적이고 조금 더 전략적이고 또 예술뿐만 아니라 예술 외적인 어떤 그런 그 환경들로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환경들로 확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엄청난 팽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수적으로 크게 팽창이 된 이유에서 보면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 중심에서 진행되어 오던 어떤 미술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오던 이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는 그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복합 문화주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런 양적 확장을 가져오는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전에 생긴 재밌는 말이 비엔날레 리스틱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요. 2012년도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했던 제1회 세계 비엔날레 대회라는 곳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양적의 확장이 거의 혁명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만큼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비엔날레가 만들어낸 기적이기도 하지만 비엔날레가 만들어낸 피로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비엔날레가 한 150여 개라고 합니다. 이 150여 개의 비엔날레가 실제로 베니스 비엔날레가 122년 정도 되었는데요. 122년 동안 꾸준히 증가를 해온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급속도로 늘어난 거죠. 올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만 하더라도 벌써 비엔날레가 올해만 하더라도 대여섯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부산, 서울, 창원, 대구, 안양, 제 기억으로는 이 정도이고요. 올해가 아닌 다른 해에는 홀수해가 되면 청주에서도 일어나고요. 이천에서도 일어나고요. 등등등 짚어보면 제가 모르는 비엔날레까지 합하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비엔날레만 해도 100여 개가 넘을 겁니다. 이렇게 비엔날레들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수적으로든 아니면 그 내용적으로든 다양해짐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된 부분 중에 하나를 짚어본다면 관객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관객은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미술을 감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능동적으로 되어서 미술을 해설하려고 그러고 비평하려고 그러고 독해하려고 하는 추세들이 보이는 것이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엔날 행사를 통해서 대중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공공성의 확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올해 비엔날레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올해 비엔날레가 제8기후대 저희 2016 광주 비엔날레가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항상 비엔날레는 그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주로 해서 전시의 기본 컨셉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주제들이 선정이 됩니다. 올해 비엔날레 예술이 무엇을 하는가라는 그 제목을 해서 바로 아시듯이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술에 대한 역할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런 역할 안에서 이번 그 광주 비엔날레 2016년은 처음부터 감독을 선정하기 전부터 큰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비엔날레가 그 다음 에디션으로 갈 때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독한테 주어지는 전시와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아웃라인이 될 수도 있겠고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은
그것이 즉 광주 비엔날레를 포함한 지금 동시대 미술에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부분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결국은 지역과 소통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역과 소통하게 되고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예술이 어떻게 매개하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과연 그러한 예술이 일종의 사회를 예측하고 진단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어떤 감독의 기본적인 기획 의도에서 가장 크게 도드라지는 키워드가 매개였습니다. 미디에이션인데요. 그럼 매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고 원래 에디션이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해와 굳이 차별점을 찾아본다면 일단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올해 비엔날레에서 다 함께 다루었던 전시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본 건데요. 당연히 비엔날레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전시일 것입니다. 본전시와 또 전시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을 원래회 인프라스쿨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로는 포트폴리오 리뷰 프로그램, 특별전, 기념전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시민 참여 프로젝트로는 나도 아티스트, 비엔날레와 함께 차를 등등의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광주 비엔날레를 하면서 큰 차이를 굳이 제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감독의 기획하는 본전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단 내에서 실제로 실행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 올해는 특히 많았다는 그것은 또다시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올해 에디션에서 재단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이런 전체 행사를 통해서도 반영을 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실제로 지역과 소통해야 한다, 지역과 연계해야 된다, 지역과 뭔가 항상 해서 지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지역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말들은 사실 올해 처음으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말씀들 하셨지만 태생적으로 지역성을 벗어나서는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미술 이벤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자체는. 그러다 보니 지역에 대한 문제는 초기부터 있어 왔고 그것을 어떻게 광주 비엔날레가 녹여내야 하는가는 일종의 비엔날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숙제이자 꼭 해결해야 되는 미션과도 같았는데요. 항상 올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에서 특히 다르게 작용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말하는 본 전시 안에 실제로 지역과 매개하고 소통하는 프로젝트들이 다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지역 소통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나 특별 전시나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비엔날레 본전시와 또 다른 어떤 포맷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 기존에 광주 비엔날레가 해왔던 어떤 방식의 대표적인 거였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전시 안에 참여하는 작가들과 그 작가의 프로젝트가 함께 녹여져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 그 전시 작품의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광주 현지에서 제작된 신작들이었습니다. 그 신작이 단순히 현지에서 그냥 작품을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신작들은 지역과 매개하고 소통하고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페르난도 가르시아 돌이라는 이 마드리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경우는 그 광주 그 비엔날레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광주 안에서는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 5분 정도일 것 같아요. 5분 정도만 더 차를 타고 들어가면 아직 그 논하고 밭이 이렇게 남아 있답니다. 그 속에서 실제로 도시에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연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 주민, 그 동네 주민 5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주민이 그냥 연극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한 번 만나서 연극이 진행되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수의 워크숍을 통하고 실제 연극 연습을 하면서 이 동네 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도시 농업에 대한 또 어떤 생태계와 환경 문제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했었습니다. 연극이란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 기간 내내 할 수는 없었고요. 오픈하는 그 기간 동안 몇 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을 호응하고 공감대가 함께 형성되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폴로니아 수스테르시치라는 오슬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제목을 도시계획 두암동이라고 붙였습니다. 두암동이라는 그 동네가 광주에 또다시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주의 오래된 도시이고, 동네이고, 동네가 발전을 해서 큰 건물이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좀 낮은 빌라 같은 형태의 작은 그런 그 집들이 모여 있고 오래된 골목들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좀 오래된 그런 동네인데요. 이 동네에서도 그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가가 근 1년 동안을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워크숍에 초청하는 대상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되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재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슈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골목에 작은 텃밭을 만든다거나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장소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지도인데요. 전체 동네 지도를 저렇게 그 테이블 위에 만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자기들이 워크숍을 했던 장소마다 깃발을 꽂아서 지도를 만들고 또 왼쪽에 보이는 같은 경우에는 빈 공터나 옥상 등등의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도 심고 그런 것을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실제로 다큐멘테이션에 남아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오슬로에서 온 외국 작가가 이 커뮤니티에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된 예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미하일 보이틀러라는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제목을 대인 소세지 가게라고 했습니다. 지금 잘 어두워서 조금 덜 보이긴 하는데 밑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종이로 만든 소세지고요. 뒤쪽에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저것이 소세지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작가가 와서 현장에서 다 만들었죠. 저 긴 나무로 된 기계 안에 종이들은 다 폐지인데 조금 두꺼운 폐지죠. 폐지를 저 안에 넣고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유닛을 만들어내는 장소를 광주에 있는 대인시장이라는 곳을 택해서 그 시장 안에서 빈 상점을 소세지 샵이라고 열어놓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을 20여 명 참여를 시켜서 소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시장 안에서와 또 동시에 그 전시장 안에서도 만들어내서 전시장 안에도 보면은 만든 소세지로 만들어진 그 전시 공간이 새로 또 창조화되고 그 안에 또 다른 전시 작품이 설치가 되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빅반데폴이라는 작가들의 프로젝트인데요. 제목은 직선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광주에는 5월 어머니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과 관련된 어머님들이 모여서 계시는 곳인데요. 항상 그곳에서는 이 어머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별한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활동들 중에 뭐 그림 그리기도 있고 요가도 있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는 프로그램도 있고 등등등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그 5월 어머니 집이라는 곳에는 이런 그 일들이 항상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옮겼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이미지는 그 빅바테플이 만든 작품입니다. 저 작품 안에서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어머니 집에 계신 어머님들이 지금 연세들이 다 7, 80대가 되셨어요. 오셔서 어머니 집에서 했던 그런 그 행위들을 직접 전시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전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요구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미지로 담아봤습니다. 5월 어머니 집까지의 말씀은 전시와 직접 녹여져 있는 안에서 함께 진행이 되었던 예술이 실질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소통하고 매개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요거는 전시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지역의 대규모는 아니지만 여러 번의 소규모의 어떤 프로젝트나 행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원래라고 해서 저희들이 monthly gathering이라고 해서 매 월마다 독서 모임, 작가 스크리닝, 작품 포커스, 광주 걷기라는 형태로 4개의 작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 어제까지 마지막을 다 끝냈네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중앙보다는 어떤 그런 현대 미술에 접근하는 어떤 그 방법이나 그 길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해결해 주려고 지역 안에 있는 항상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던 대한공간이 있었는데요. 광주말로 밑에우구로라고 합니다. 밑에우구로는 이 대한공간의 팀을 이번에는 지역협력 큐레이터 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에디션에서. 이 팀에서 주로 주관을 하는 행사가 이 4개의 행사인데요. 그 자기들의 그 공간 안에서 독서 모임을 열어서 지금 동시대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서로 같이 읽어보고 토론을 하고 또 주요한 작가들의 작품을 스크리닝을 해보고 또 작가들을 모집해서 그 작가가 직접 그 자리에서 작품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기도 했고 또 광주의 주요한 거점들, 광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주요한 거점들을 함께 걸으면서 그 거점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10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을 원래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프라스쿨이라고 해서 실제로 광주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자에 대한 인프라, 참여 작가에 대한 인프라, 스태프들에 대한 인프라들이 여태까지 만들어진 그런 인프라, 또 새로운 에디션이 될 때마다 새롭게 또 만들어진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이나 단체들한테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11월 저희가 첫째 주에 그 폐막을 할 때까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RAT 스쿨이라는 작은 그 비평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동덕여대에서 진행됐던 인프라 스쿨의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그 전시와 또 전시 연계 프로젝트와는 조금 더 다르게 100%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을 나도 아티스트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시민 아티스트 팀들이 비엔날레는 제한된 어떤 그 간섭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제한적인 간섭을 하고 이 사람들이 광주 전역에서 자신들이 만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들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우선은 프로포절로 선발이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목을 비엔날레와 함께 차를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비엔날레 주변과 어떻게 좀 그래도 제대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접근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청하는 대상들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상인들을 한번 모아서 비엔날레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비엔날레는 뭘 할 거고 라는 것을 그 지역과 그 주변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 관계자들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또 교류하고 공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에디션을 통해서 실제로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어떤 그런 결과들을 조금 다양한 형태로 정리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그런 어떤 그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어떤 요구라고 할까요? 비엔날레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그 연구는 꾸준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참여한다는 부분, 소통한다는 부분, 매개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항상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올해에는 특히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부분이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서 얻은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엔날레가 실행이 되는 데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보면 조금은 그 살짝씩 놓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뜨문뜨문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서 광주 비엔날레라는 대규모의 그 국제 전시 이벤트들은 실제로 인볼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층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는 했는데 이것 말고도 더 세부적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일하는 대상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전체 대상은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는 코디네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엔날레를 실행하는 사람인데요. 비엔날레 프로덕션의 전반을 다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획에 따라서 작가와 그 작가가 실제로 현장에서 지어져야 되는 결과물들의 실행 전반을 총괄적으로 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은 너무나 다양하죠. 예를 들어 비엔날레 작가로 선발되는 순간부터 이 작가가 가져와야 되는 비엔날레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작가와 작품이 정해지면 테크니션 팀들이 있습니다. 테크니션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설치를 전담하는 테크니션, 또 비엔날레 공간은 항상 오픈이 돼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 거의 구조들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해의 전시에 맞추어서. 그랬을 때 공간을 공사하고 연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에 대한 그런 것을 다 권장하는 테크니션이 있겠고, 또 하나는 역시 현대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상, 기자재들을 또 총괄하는 테크니션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제가 좀 더 나은 단어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역시 저한테 익숙한 단어는 용역업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용역 안에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전시 실행하는 그 기간 동안 일임을 시키는 그 회사들이 되는데요. 운송을 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보험을 해주는 곳이 있고 공간 공사를 해주는 곳, 여러 가지 기자재를 대여하거나 관리해주는 곳, 설치를 해주는 회사, 또 전시가 오픈이 되고 나면 전시를 안전하게 운영시켜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도슨트라는 것은 일종의 작품을 매개하는 사람들이죠.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될 텐데 전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 자원봉사자 또는 컨저베이터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컨저베이터들은 작품이 들어오면 바로 컨디션을 체크하게 되고 작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전시가 실행된 그 기간 동안 작품에 크고 작은 훼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지 몇 개 보시면 비엔날레 전시 공간입니다. 전체 비엔날레 저희 광주 비엔날레 전시 공간은 한 2,500평 정도가 되고요. 5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작품이 설치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저런 공간이고 이제 여기서 작품이 하나씩 설치가 되기 시작을 하죠. 운송물들이 오게 되는데 여기 저희 그 목상자, 저것을 크레이트라고 하는데 모든 작품이 운송이 되어 올 때는 저 목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바로 전시장에서 오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 안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기다려서 전시장 환경에서 조금 적응하는 시간들을 줍니다. 작품들이라는 것이 온 나라에서부터 또 오는 과정에 다 다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말씀드린 컨저베이터라는 사람이 작품의 컨디션을 체크하게 되죠. 이것은 작품을 설치하기 직전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전시가 다 끝나고 나서 작품을 다시 재포장해서 가기 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훼손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프로세스이죠. 설치를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저희들 테크니션들 또 운송팀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팀들이 함께 설치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네, 지금 다시 저도 이렇게 크게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올 여름이 이게 이번 여름 건데요. 올 여름이 또 특히 덥고 습기가 많아서 항상 그 쾌적한 조건에서 전시 준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도 같지만 올해는 특히 이런 그 기후도 많이 안 따라줬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야간 작업인데요. 실제로 주간은 주간대로, 야간은 야간대로 아마 이게 새벽 한 3-4시쯤 됐었을 것 같습니다. 작업들 하고 있는, 설치 막바지에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마지막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최종 점검하실 때 심각한 표정까지 제가 이미지를 찾다가 이제 발견을 해서 넣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점검 하시면서 이제 전시 오프닝을 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또 자세한 내용들은 토론 시간에 추가로 또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박양호 대표이사의 발제가 끝났을 때도 제가 짧게 또 독립적으로 코멘트를 한 것처럼 지금 안미희 팀장님 발제에 대해서도 짧게 그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안미희 팀장이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안미희 팀장은 이 비평 페스티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2번째로 초대를 했는데 그렇게 초대를 한 건 한편으로는 안미 팀장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특히 그 필드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평 페스티벌에서 그런 걸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올해 비엔날레 세션을 만들면서 사실은 우리가 비엔날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비엔날레는 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전시가 거의 80%, 90%를 차지하는 글로벌 아트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평을 하는 차원으로 가면 굉장히 형이상학도 아니고 앱스트랙션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추상화가.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는 마치 박 대표께서 그 주말마다 비가 오는 그 심경에 대한
대표로서의 심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말하자면 이 사람들, 이 조직체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면서 거기서 쓰는 용어들은, 용어학은 어떻게 지금 형성돼 있는지 같은 거를 아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안미 팀장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로 초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 내용은 물론 우리한테는 항상 시간이 문제죠. 그죠? 우리가 시간이 없지 돈이 없냐? 농담을 하자면 아니죠. 돈도 없네요. 우리한테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네요. 네. 말하자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건 전문성, 경험, 그리고 그 경험들에 대해서 사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들인데, 문제는 그 생각들의 구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차원에서 저는 안미 팀장이 그 전문성의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큰 틀에서 오늘의 그 비엔날레 현상들을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저와 또 플로어에 있는 여러분들과 Q&A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종의 다이알렉티컬하게 변주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두 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발표를 듣는 부분들도 비엔날레에 접근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귀중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또 바이탈리티가 높아지는 지점은 바로 지금부터, 제가 이걸 위해서, 우리한테 시간이 없지 돈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한테 약속된 시간이 약 1시간 20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1시간 반 정도 디스커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1시간 반이라고 하면 그것도 시간이 많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시간들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쉬는 시간 없이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신현진 씨? 오케이, 그러면 명시적으로는 제가 모든 분들이 패널이시지만 그래도 제가 3일 내내 맡았던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기로 하고, 또 저도 원 오브 패널스로 하고, 또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준양, 텐차오밍, 그 다음에 안미 팀장, 박양우 대표이사, 그분들이 이제 주 메인 패널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모더레이터로서 사실 자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워낙 지금 소수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편하게 지금 좀 자리들을 앉으시면 어떨까. 그리고 뒤에 계시는 최준환 교수님도 조금 앞으로 오시면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 물리적 거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요. 가까이서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네.